네, 긴급 재연까지 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경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탄핵 표결 지금 앞두고 전국 불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IB들 같은 경우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 어떤 부분 보고 계십니까? 예, 정치 불안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여러 걱정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계엄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 빨리 종결이 돼서 계엄이 만약 계엄 사태가 지속이 됐으면 상당한 큰 충격이 왔을 텐데 조기 종결이 된 게 사실 다행이었고 해외에서도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탄핵을 저희가 이제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후에 그때 국면에서 보면 일시적으로는 시장이라든가 소비에도 영향을 좀 줬지만 종결된 후에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날 경우에는 이게 정치 불안이 경제의 여러 가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네.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영향이 크지 않아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좀 장기화될 때는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장기화될 때는 어떤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화되면 역시나 부정적일 수 있다. 우리 증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서 좀 많이 어려웠는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 좀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최근에 우리 증시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부진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심리적인 부정적 영향이 가세가 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예상보다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주가도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신용평가사들의 S&P라든가 무디스라든가 신용등급의 조정 가능성을 아직 내비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 지켜보고 있고 그렇지만 어떤 정치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정책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 내비치지 않고 있고 역시 장기화될 경우에 좀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자금 투입 지금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거 한국은행에 계실 때 IMF 사태도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항상 이런 또 혼란이 있을 때는 항상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강하게 제시가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다놓고 말씀드리기를 제가 한은에서 이제 외환시장 실무 담당했었고 국제협정도 하면서 우리 외환시장이 생각보다 국내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걸 제일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일단 4천억 불이 넘는 외환 보유액 수준 자체는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요. 네. 최근에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는 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것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달러 강세에 따른 여타 달러 이외 자산의 환평가가 떨어지면서 주는 영향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보유액 자체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일부에서는 BIS 기준 이런 것들을 들어서 네. 한참 모자란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많아야 된다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BIS 출장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BIS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과거에 한번 이렇게 논의가 됐던 적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IIP라고 그러죠. 국제 대체대표상에 저희가 순 대외 자산이 민간까지 포함한 상당히 많습니다. 2014년부터인가 그게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민간들이 대외 투자하고 있는 지금 개인들도 해외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 보유액이라든가 이런 자본 유출의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보이고요.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외환 보유액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런 충격을 흡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외환시장 우려하는 것보다 단단하다. 외환 보유고 자체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시스템이 단단하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당장 지금 연말 송년회가 취소되고 있고 경기가 좀 침체되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은행 내년 성장률 전망 1.9%로 지금 하향 조정했는데 내년 이번 사태로 그 내년 성장률 영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내내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고 네. 생각보다 지난 3분기에 그 성장률이 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좀 한국은행도 최근에 그 경제 성장 전망을 좀 낮췄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분명히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계엄이라든가 네. 탄핵이라든가 특히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나올 어떤 그런 불안정성은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성장 전망을 조정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조금 최근에 전망이 어떤 하드 데이터라 그러죠. 네. 정확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시가 됐다기보다는 불확실성과 우려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그 앞으로 경제가 어떤 식의 경로를 가져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인 견해를 갖추면 이게 자기 실현적인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네.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를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정책 당국이 이런 부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일련의 사태가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다만 지나치게 비관론에 빠지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미 한국은행 10월, 11월 연속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가 한국은행의 그 통화 정책에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분명히 지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좀 혼란스럽고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하느니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연속해서 인하했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느냐 이러한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네. 이런 때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 실패의 리스크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야 되고 특히 통화 정책은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네.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반 정도의 기획에 계속해서 그 영향을 미쳐나가고 한 1년 넘어서 효과가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성급하게 금리를 만약에 내렸는데 의외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지나친 완화가 되면 오히려 네. 부작용들이 뭐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든가 주택가격이 다시 꿈틀거린다든가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또 데이터를 보고 간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신중하게 가게 되면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는 거를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리스크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결국은 데이터를 보고 상황이 진전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차분차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를 좀 고려할 수도 있지만 정책 실패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된다.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 앞으로 재정 정책, 적극적인 재정 부양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재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쪽에 좀 많이 동의를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고 그런 네. 제안들도 많이 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서 볼 때 저희가 구조적으로 볼 때 저희의 성장 엔진은 수출이거든요. 네. 그 수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업의 투자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 쪽의 투자의 성장 동력이 모멘텀으로 주로 저희 성장을 해온 구조를 가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금리로 사실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 경제의 그 상황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의 어떤 대외 경쟁력, IT 부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른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그래서 저희 금리를 통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주택 건설 쪽, 건설 투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양을 받는 소비자들의 주택 투자 이런 네. 부분이 사실 내수 쪽에서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만 네. 이런 부분은 과거에 저희 나라 성장이 이런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왔고 그것이 가계 빚을 통해서 만들어온 성장이라서 최근에 좀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넘어가는 이러한 빚이 너무 많다라는 이슈가 생기고 이런 것이 오히려 이제 소비를 제약하면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 금리 인하 여부를 얘기할 때도 시장에서도 또 정책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 상당 경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한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지나치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물론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반면에 재정 정책은 훨씬 일단 결정이 되면 빠르게 시행이 될 수 있고 임팩트가 훨씬 강하게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추천과 같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리보다는 재정 정책이 훨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움직이는 통화 정책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대응을 위해서 신속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그 미국 연준의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패드워치 보면은 12월 금리 인하 확률 99%까지 지금 올라왔던데요. 연준 이번 FOMC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엊그제 99까지 갔다가 네. 어제 또 PPI가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94 뭐 이 정도로 좀 떨어진 거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네. 그 정도의 어떤 시장에서 보는 확률이면 연준도 아마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11월이죠. 연준 FOMC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닷 플랫. 네. 그래서 그 연준 위원들이 연말에 금리 기준금리 수준이 패드펀드 타겟이 얼마 갈 건지를 예상하는 거기에도 올해 말에 4.4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올해 말에 금리 수준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아마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12월 FOMC 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1월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요. 대선 전부터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연준의 통화 정책 같이 가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내년의 금리 인하 경로는 좀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기존에 계속 올해 내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경제가 너무 강하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익셉셔널리즘, 지금 미국 혼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상황이 아직도 지속이 될 거라는 얘기가 다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소비라든가 기업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명목 임금 상승률이 4% 수준을 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PPI도 전월 대비 지금 0.3가 제가 그 정도 나왔는데 네. 시장보다 예상보다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에너지라든가 이런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그 코어 인플레이션도 거의 3%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슈퍼코어라고 해서 주택 부분을 뺀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는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내내 어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지만 점차 이게 둔화되고 내년에는 좀 더 완화될 거라는 예상도 지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내년도 연준의 금리 타깃이 네. 3.75? 원래 다플러스에서는 거의 2.9까지 내려가는 거로 전망을 했는데 네. 연준 의원들이 예상한 것보다 시장에서는 좀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는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라든가 감세 정책, 관세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정책들이 있고 현재 또 많은 미국의 경제 현상 자체가
스트롱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금리 인하가 좀 조기에 더 멈추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미국의 예외주의 견조한 경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예상보다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경제공작회의 열었던 중국도 통화 완화책을 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경기 침체 좀 길었고요. 내년에는 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지난 한 10여 년간 너무 빠른 과속 성장을 했고요. 부동산 중심으로 어떤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나친 성장의 결과를 지금 받고 있고 지금 주택 시장이 완전히 엄청난 거의 괴멸 상태거든요. 네. 소비자 심리가 2020년 그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주택 경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지금 5분기째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는 1999년인가 그때 한번 상당히 디플레이션이 크게 왔었는데 네. 그 이후에 상당히 큰 규모의 디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만약 이런 식으로 디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 경제가 악순환하는 그런 그 형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더 커지는 대세 규모가 커지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경험을 한 20년 이상 했는데 네.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 거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지난 9월부터 굉장히 강력한 조치들을 내고 있어요.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또는 그 모기지 레이트를 이렇게 어떤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아꼈던 것 같은데 재정 적자도 지금 원래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했는데 지방 정부는 네. 아니더라도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율도 확대하겠다, 장기 국채를 발행하겠다, 여러 가지 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지준율을 내리겠다는 조치가 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중국 경제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대 문제, 부채 문제가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또 기업들의 그런 경제 활동이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요. 좀 구체적인 조치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중국 경제 부채 문제가 가장 크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ECB 같은 경우도 간밤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3회 연속 인하를 했는데 ECB의 금리 인하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미국과는 정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만 어떤 중립금리 수준으로 도달해서 그렇지만 현재 그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줄이는 데 역점을 두어 있다 본다면 ECB는 잘못하면 경기 하강이 빨라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타겟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래서 중립금리보다 더 금리를 내려야 될 수도 있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저께 ECB가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또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폭 더 추가 인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프랑스도 정책의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ECB 경제 전체 유로 지역 경제 정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CB가 상당폭의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참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인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좀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 경제 현재 그 실물 경제 자체도 여러 가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많은 리스크에 지금 닥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는 묘안들이 지금 필요한데 네. 사실 저는 어떤 하나의 정책 하나로 지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자치 역량을 믿고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계엄이라든가 탄핵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단단함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네. 그와 더불어 우리 시장 경제가
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프라이싱이라고 그러죠. 가격 자체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원칙에 따라서 제가 해오던 듯이 차분차분 하나씩 풀어나가면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심리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책 하나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초 체력을 믿고 지금 어려움을 풀어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승헌 전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